네, 매주 월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죠.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는 국내외 이슈를 통해서 시장 흐름을 짚어보고 또 투자자분들의 멘탈까지 관리해드리겠습니다. 트리플인베스트 김우식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늘 드리고 있지만 똑같은 대답이 들려올 것 같아요. 네. 지난주 국내외 시장 좀 어땠을까요? 깝깝했죠. 예. 진짜 몇 주째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깝깝한지는 아마 거래 대금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코스피 거래 대금을 보면 지금 10조 정도를 하고 있는데 딱 그 1년 전인가요? 한 작년 그러니까 초죠. 작년 초에 삼성전자가 피크를 때릴 때 그때 우리 동학개미 분들 얘기 많이 나올 때 그 당시에 거래 대금이 26조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 이제 한 5월 정도 접어들면서 1년 전에 보면 16조로 떨어지고 그럼 지금은 무려 10조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축돼 있는가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도 상당히 깝깝했는데 사실 그 우리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위축이 돼 있지만은 숫자만 놓고 보면 지난주 미국 시장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나스닥이 한 1.5% 빠졌지만 S&P 500은 마이너스 0.21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지금 굉장히 차갑게 느껴질까? 지난주만 해도 그건 뭐 시장이 들어올렸다가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굉장히 FOMC 회의 결과가 중요했었는데 그 결과는 사실 우리가 예상했었고 그 정도면 좋겠다라고 봤던 50bp 정도에다가 자산 축소 같은 경우는 한 6월 정도부터 그래서 그 정도 나왔기 때문에 컨센 충족시켜줬고 우리는 그때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지 않습니까? 기분만 좋았죠. 우리 시장은 열리지도 않았는데 어린이날 기분 좋게 지나가고 다음날 보니까 다시 폭락을 해버렸다는. 그러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는 많이 안 빠진 걸로 볼 수 있겠지만은 심리적인 데미지는 굉장히 컸었다. 우리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미국 시장보다도 더 많이 빠지는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파월 연준 의장의 그런 발언 덕분에 이제 잠깐 호재로 작용했다가 그게 후폭풍으로 오히려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불신이 커져버렸죠. 그래서 이제 좀 안 좋은 분위기 만들어냈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성장주들도 사실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해서 미증시는 뭐 에너지라든지 금융 정도만 좀 괜찮았고 나머지 성장주들은 어려웠다.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관련 섹터 성장주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힘들었고 반면에 이제 뭐 이번 주 큰 행사가 있긴 하지만은 또 우리 새 정부 정책 수혜주들 정도만 약간 순환매가 돌아가는 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시장 짚어봤고요. 혹시나 이번 주 좀 반등을 모색할 만한 이벤트가 있을까 한번 일정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월요일 9일에 러시아의 전승절이고요. 중국의 4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화요일 10일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있고요.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11일에는 미국의 4월 CPI, 중국의 4월 CPI와 PPI가 나오고요. 목요일 12일 옵션 만기일이죠. 또 MSCI 반기 리뷰와 미국의 4월 PPI 발표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금요일 미국의 5월 미시간대 소비 심리가 발표가 됩니다. 좀 눈여겨볼 만한 일정 있을까요? 굉장히 크죠. 물론 이제 그동안 우리 한 2, 3주 거쳐오는 동안에 빅테크 주들이 실적 발표했고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큰 것들이 지나간 것 같은데 아직도 갈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왔던 것은 FOMC 회의에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확인했지만 지난번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했을 때 한번 실기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라고 봤었는데 나중에 말을 뒤집었죠. 아이고 미안하다 아닌 것 같다. 이산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번 실수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너무 비둘기파적인 의견을 내놓다 보니까 그걸 못 믿게 되는 야 무슨 소리냐 안 그런 것 같은데 당신은 왜 그러냐 이게 아마 컸던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향후에는 연준 인사들의 연준의 어떤 액션과 말보다는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숫자와 이벤트에 더 집중할 것 같거든요. 당신들 말 못 믿겠으니까 이제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 이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경제 지표 그리고 러시아, 중국의 동향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또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이번 주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지표 숫자가 중요하니까 그 중에서 11일 미국의 4월 CPI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지난달부터 해서 경제 지표가 나올 때 인플레 지표가 나올 때 그 내면을 들어봤을 때 약간의 그 속도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전월 대비해서 컨센서스가 0.2% 상승, 전년 대비 8.1%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요 숫자는 지난달 1.2%, 8.5%보다 낮거든요. 그리고 이제 5월 수치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내려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컨센대로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이번 코멘트에 대해서 신뢰가 조금은 생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얘기를 안 했구나라고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급락했던 성장주, 우리나라의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시장 전체 흐름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외에 이제 러시아와 중국 변수도 굉장히 중요한데, 당장 9일 이제 전승일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전승일 관련해 가지고 러시아 상황은 지금도 전쟁이 진행 중이고, 원래 이제 러시아의 계획은 뭐 한 일주일 안에 뭐 초토화 빨리 시켜서 뭐 항복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였는데 완전 물 건너간 상태고, 두 번째 우리가 시나리오로 봤던 게 일부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이 전승일 날 오늘이 이제 내일이 되겠죠. 현지 시간으로 전승일 날 승리를 선언하고 뭐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그것도 지금은 쉽지 않은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해서 남은 시나리오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심지어는 좀 험악하게 보면 전면전, 그러니까 이제 전승일을 기점으로 전면전을 선언해서 지금은 뭐 특수작전이라고 자기들끼리 명령을 하고 있으니까 전면전을 선언하고 총동원령을 내려서 전쟁을 좀 더 끌고 가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제일 안 좋게 보는 시나리오는 지금도 꾸준하게 나오는데 핵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도 아마 푸틴은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전쟁 상황이 자기 생각대로 안 가고 있으니까 왜 시작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해서 아마 출구 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을 건데, 우크라이나 쪽 같은 경우도 전세가 지금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협상이 쉽지 않을 겁니다.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안 좋게 보는 시나리오는 이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해서 출구 전략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아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많이 다를 것이다. 근데 마침 보니까 아까 뉴스 보니까 미국 그 영부인 질 바이든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방문했다는 얘기가 있고, 거기다 캐나다 총리도 우크라이나 방문 소식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9일 기점으로 해서 글로벌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또 아쉬운 것은 반등이 나오던 중국 증시 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또 다시 한번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소식 들었지 않습니까? 항저우 아시안 게임마저 연기하기로 했다. 항저우가 지금 통제를 가하고 있는 상해에서 뭐 한 180km가 떨어졌다고 하던가요. 뭐 우리나라 보면 뭐 멀 수도 있겠지만 중국은 가깝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통제에 대한 어떤 우리 리스크가 지금도 여전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공급망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 경기 침체 이것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러시아 문제, 우리 금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금리 같은 경우는 속도가 문제지 앞으로 계속 인상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문제는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제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예측도 쉽지 않다는 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시장에 여전히 있다는 거, 이번 주에. 그리고 또 10일은 우리나라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뭐 관련해서 특징적인 점은 중국의 사절단이 좀 격상됐다는 거, 이게 의미하는 게 좀 있죠. 지금 시진핑의 오른팔이자 서열 8위인 왕岐산 국가 부주석이 참석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주변 미국, 중국, 러시아의 지금 갈등 관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뭔가 또 준비하고 있다는 것 같죠. 취임식과 또 21일이죠. 그때 우리 한미 정상회담이 있게 되겠는데 그 사이에 또 뭔가 또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새 정부가 들어서는 것은 주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취임식 관련해서는 우리가
재료의 노출로 보는 게 낫겠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 좀 미리 움직였던 뭐 정책 관련주들은 조금 경계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거 보면 이번 주는 특히나 무엇보다 경제 지표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러시아와 중국의 동향까지 잘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제 우리 시장 시작이 되는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오리무중이죠. 네, 지금도 시장 전망 자체가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빅테크주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발표 아쉬웠고 FOMC 회의 우리 결과 충족했지만은 다른 변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어려운 과정을 좀 겪었고요. 지금 뭐 미국이나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상 우리가 예측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건 우리가 예측 방향 내에 있지만은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가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다. 우리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시장을 내다봤을 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중국이나 러시아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안개 속이라는 거죠. 오리무중이다. 뭐 오리 안에 오리 내에 안개가 가득 찼다. 한 2kg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요걸 우리가 뒤집어 보면 안개라는 것은 그 덮을 수 있는 거리가 한계가 있고 그리고 늘 안개가 끼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지금이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때인지 그건 조금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전혀 우리가 완전히 뭐 비관론만 가득 차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답답하다, 갑갑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투자 네. 전략 어떻게 좀 짜보면 좋을까요? 조금 기다리는 시간은 어쩔 수 없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냐는 것도 중요한데 그 흔히 뭐 장이 어려운데 여기를 탈출하려고 어려운 구간에 발부둥치면 그게 더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가 있죠. 우리가 늪에 빠졌는데 늪에 빠지면 가만히 있으면 안 빠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만은 발부둥칠수록 더 빨리 빠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잘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힌트는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미국 시장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미증시 빅테크주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지고 덜 빠진 게 뭔가를 우리가 뒤져보면 가장 많이 빠진 게 넷플릭스죠. 예. 올 한 해 동안 1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70%가 폭락했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많이 빠진 게 엔비디아 또 아마존 같은 경우가 30%를 빠졌습니다. 대부분 다 보면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종목이 있는데 기다릴 때도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경계해야 될 종목은 바로 코로나 시대의 수혜주로 분류됐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죠. 넷플릭스, 엔비디아, 아마존 모두 해당이 됩니다. 거기다가 퍼밸류가 높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 두 개 종목 분류 같은 경우는 우리 종목들도 경계를 좀 해야 되고 반면에 이제 모든 성장주를 다 버려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퍼밸류가 지금도 50배가 넘어요. 애플 같은 경우가 20배. 그다음에 뭐 다른 종목들 보시면은 퍼밸류가 꽤 낮아졌는데 테슬라는 주가가 18%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50배인데 잘 버티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나름대로 어떤 강력한 성장,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성장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독보적으로 지금 주가가 버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종목은 결국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류, 테슬라와 같은 어떤 그런 류의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유를 해줘도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닌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선별해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한데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하죠. 경제 지표, 러시아, 중국 변수는 언제든 상황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추적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전략을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눈여겨볼 관심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중기 포트폴리오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바뀐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뀐 게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단기 포트폴리오라 그러면은 제가 확 엎었을 종목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네. 명색이 중기 포트폴리오지 않습니까? 근데 뭐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어렵다, 수급이 어렵다고 해서 엎을 수는 없어요. 결국은 이제 뭐냐면 내가 어떤 종목을 가져가는 기준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코로나 수혜주라든지 너무 밸류가 높은 종목들은 우리가 경계를 하자, 좀 배제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들을 가져가고 우리가 버티는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여러분께서 그 종목을 처음에 샀던 이유, 내가 왜 포트폴리오에 그 종목을 집어넣고 가지고 있는가, 왜 매수했는가, 그 이유를 지금 한번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주가가 빠지고 수급이 안 좋고 시장 때문에 밀렸더라도 이 종목에 내가 보유를 했던 그 이유가 살아있다 그러면은 그 종목은 중장기로 가져가야 돼요. 물론 단기로 봤을 때는 지지하는 지점을 무너뜨리고 한다 그러면 저도 빼지 않습니까? 가끔 종목을. 이 지지점은 단기적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이라 그러면은 내가 이 종목을 왜 가지고 가는가 그 이유가 살아있다면 저는 그대로 보유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유가 있는 종목이라면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없지만 앞서서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네이버와 카카오 네. 이 낙폭이 굉장히 깊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좀? 미국 빅테크만큼의 어떤 하락률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증시를 보면 올해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는 덜 빠졌습니다. 뭐 예. 도찐개찐입니다만은 미국보다는 덜 빠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빅테크 관련 시총 대형주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성장 대표주인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인데 아마 이건 이번 주에 CPI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반등의 어떤 그런 기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확실히 금리 인상기에는 불리한 국면일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실적까지도 둔화됐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죠. 네이버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플이나 구글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애플, 구글이 지금 퍼밸류가 20배 정도 선에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가 몇 배냐? 20대 후반에서 30배예요. 외국인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오히려 네이버가 더 비싸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뭐 중기적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주들은 워낙에 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국면입니다. 만약에 나온다면은 조금 비중을 줄여나가는 방향이 지금 일단은 맞지 않을까. 아프지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 저격 트리플 인베스트 김우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